네, 현대비평론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어는 멜랑콜리의 문학비평적 가능성입니다. 주로 멜랑콜리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고찰로부터 시작해서 락강과 지젝, 크리스테바 등의 새로운 관점의 멜랑콜리 분석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단원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프로이트가 분석한 이 멜랑콜리 분석을 공부하고 있고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개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것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일시. 동일시는 누구하고의 동일시예요? 사랑하는 대상과의 동일시입니다. 태행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르시시즘적 태행입니다. 애도와 멜랑콜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통점은 이거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입니다. 프로이트가 애도와 멜랑콜리라는 논문에서 이 애도와 멜랑콜리의 공통점을 사랑하는 대상이나 가치의 상실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도나 멜랑콜리를 경험하는 현실적인 최초의 사건은 혹은 원인은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나 추구하던 가치 이념을 상실했을 때 상실감을 느끼겠죠.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바로 심리적 상태에서 벌어지는, 발생하는. 그래서 이 애도나 멜랑콜리는 다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심리적 상태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어떤 현실적 사건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 혹은 애도는 그 현실적 사건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심리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카테고리로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감흥이다 혹은 정동이다. 즉 정서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서나 감정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보다 정동이나 감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일반적인 정서나 감정보다 정동이나 감흥은 좀 더 에너지가 강력한, 즉 주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어떤 정서다 그랬죠. 대표적인 감흥이 사랑과 정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면 그건 보통의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이라기보다는 행위를 유발시키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만들든지, 그죠? 연애 편지를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쓰게 만든다든지,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간다든지, 이런 행위를 유발하게 하죠. 사랑도 그렇고 정오도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나 정오는 보통의 감정이나 정서라기보다는 정동이나 감흥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감흥 아펙트인데요. 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문이 정신분석학입니다. 감흥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이
인간의 정동이나 감흥 혹은 정서나 감정을 연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 감흥의 영역, 그죠? 정동의 영역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프로이트 이후에 정신분석학이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특히 이 정신분석학의 연구 대상인 이 감흥을 스피노자라는 이 철학자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스피노자의 그래서 이제 좀 특화됐다고 할까요? 이 지식 체계에서 이 감흥이요. 스피노자 이후에 들레즈와 가tta리도 이 스피노자를 계승해서 좀 더 이 감흥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정동 연구라는 이 연구 분야로 특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들레즈 이후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문학 연구에서도 이 감흥 연구가 많이 전개되고 있고, 또 이 인문학에서 이 정동 연구 혹은 감흥 연구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 그러한 흐름과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이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멜랑콜리라는 감흥을 분석한 것이 벌써 100년도 더 전에, 104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는 애정병존 단계입니다. 사랑 대상의 상실은 사랑관계에서 애정병존의 감정이 분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했습니다. 애정병존이 나타납니다. 어떤 감흥 상태에서요? 멜랑콜리라는 감흥 상태에서 애정병존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감정의 요동이 엄청나게 뭡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하루에도 12번 사랑과 정오 사이에 뭡니까? 롤러코스터처럼 감정의 기복이 생겨납니다. 왜? 사랑과 정오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애정병존. 그죠? 그것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나르시즘적 퇴행 상태에서. 어디까지 퇴행했어요? 구승기까지. 구승기까지 퇴행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 애정병존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강박신경증에 잘 걸리는 기질인 경우 애정병존에 따른 갈등이 슬픔을 병리적인 증상으로 탈바꿈시키며, 그 병리적인 슬픔은 슬퍼하는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책임이 있다. 자, 이거죠.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자책감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실에. 또 그렇게 원했다는 식으로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애심이 떨어지니까 자기 책임으로 자꾸 돌리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책감, 자기 비난, 자기 비난의 심리적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애정병존 속에서. 그러니까 요동치는 어떤 이 감흥 상태에서 사랑과 정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요? 자기 비난까지 간다. 자책감이 더 뭡니까? 심해지면 자기 처벌.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비난까지 간다. 자책감이 자기 비난 혹은 자기 처벌까지 간다. 그래서 가학증이라는 상태는 누구에게 가학을 합니까? 누구에게 처벌을 해요? 대상에게 대한 처벌을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대상과 자기가 동일시되었으니까요. 대상에 대한 정오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대상에 대한 정오가 있습니다.
그 정오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죠. 왜? 동일시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애정병존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자, 자기 비난의 형태로 표출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에 뒤따르는 그와 같은 우울증적 억압 상태는 리비도의 퇴행적 철회가 없는 경우라도 애정병존에 따른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이 애정병존이라는 극과 극의 갈등이 자기 비난과 동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인용한 본문들은 다 프로이트 전집에서 인용한 것이고요. 애도와 멜론콜이라는 이 논문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자, 조금 이 본문을, 인용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애정병존은 사랑 대상이 상실될 때 표면화되는데 강박신경증의 경우, 자, 여기 신경증이란 말과 강박증이 지금 결합되어 있죠? 강박신경증은 뭘까요? 자, 우리가 임상 구분해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첫 번째 유형이 신경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유형이 도착증, 세 번째 유형이 정신병인데 사실은 이 1차 유형,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으로 갈수록 더 그 증상이 심해지고 치료가 어려운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신경증이죠. 그러니까 신경증은 그 정세로 보면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나 모든 사람은 신경증을 정상으로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이 신경증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 신경증의 세부 유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히스테리, 두 번째는 강박증입니다. 보통 히스테리는 여성들이 많이 증상으로 보여주고 강박증은 남성들이 보여준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신경증 중에서도 강박증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박신경증. 그죠? 애정병존에 따른 갈등이 슬픔을 병리적인 증상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랬어요. 병리란 말이 나옵니다. 병리란 말 자체가 뭐예요? 의학적 용어죠. 병리는 병적 징후 혹은 병적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고 고쳐야 되고, 그죠? 정상으로. 이건 비정상이란 뜻이 병리란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프로이트는 의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멜랑콜리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병리적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정상이고 뭐가 정상이에요? 애도가 정상인 거죠. 애도가 건강한 것이고 이 멜랑콜리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니까, 즉 병리적 정상이니까 이 멜랑콜리를 왜 분석했겠어요? 치료를 잘 하려고 분석했겠죠. 그죠? 치료를 잘 하려고. 치료를 잘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원인을 잘 알려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병리적 정상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정신적 메커니즘을 찾아야 되잖아요. 기계만, 그죠? 기계만 이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도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프로이트 이전에 멜랑콜리를 분석한 여러 이론가들이 보여준 것과 프로이트가 이 멜랑콜리를 분석한 것은 상당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심층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는데 정신적 메커니즘을 혹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학 연구나 비평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문학과 예술에 나타나는 메커니즘의 정상도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이트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이 작품은 멜랑콜리적이다 라고만 하고 끝나면 그건 뭐 프로이트
프로이트처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죠. 문학 작품에도 멜랑콜리 증상이 혹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그 메커니즘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적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이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을 어떻게 문학 예술 작품을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가까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병리적인 정상이란 말이 나와서 조금 옆길로 샌 것 같습니다. 병리적인 정상.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옆길로 샌 김에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봅시다. 프로이트처럼 멜랑콜리를 비정상이다 혹은 병리적 정상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멜랑콜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놔야 되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프로이트가 이 논문을 쓴 이유는 뭘까요? 애도와 멜랑콜리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 해서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들을 잘 치료해서 그렇죠? 치료하기 위해서 잘 치료하려면 멜랑콜리를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되니까 그죠? 치료해서 애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고 이 논문도 쓴 거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겠죠? 그러나 문학과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멜랑콜리가 오히려 병리적 정상 혹은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멜랑콜리와 애도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히 정리하면요. 멜랑콜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는데 잊지 못하는 것이고 간단히 얘기하면 애도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 인간에게는 망각의 능력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의사가 볼 때는 사랑하는 대상과 상실했을 때 빨리 잊고 즉 망각하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는 거. 리비도를 그죠? 투여했던 리비도를 다시 돌려받아서 해소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대상을 그죠? 다른 대상에 가치를 두고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새로운 추구를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건강한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문학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멜랑콜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 소설을 쓰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화가, 음악을 하는 예술가들은 대체로 멜랑콜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 혹은 가치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가 예술로, 그죠? 문학으로 그걸 표현하고 그걸 보통 우리가 그걸 승화시킨다 그러는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는데 그게 개인적인 대상이든 우리 사회 공동체의 대상이든 혹은 그 상실이 어떤 상실의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든 사회 공동체의 사건이든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가적인 상실감,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줬는데 그 상태에서 애도로 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멜랑콜리로 빠졌던 사람이 있겠죠.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은 그걸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세월호 사건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그죠? 리비도를 다시 충전해가지고 새로운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는 애도고 그걸 잊지 못해서 계속 상실감에 빠져 있거나 그걸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혹은 뭐라고 할까요?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멜랑콜리가 더 건강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것보다 잊지 못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죠. 문학예술은 오히려 이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들의 뭡니까? 행위가 된다.
실천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이 프로이트의 이 관점과 다른, 그죠? 멜랑콜리가 어떻게 단순한 병리 현상이고 고쳐야 될, 치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예술을, 꼭 문학예술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역설적으로 건강한 정신구조가 아닌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문학과 예술은 오히려 그걸 더 뭡니까? 옹호하는 사람들의 실천 행위가 되겠죠. 약간 옆길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멜랑콜리가 이 개념이, 이 정도, 이 감흥이 다양한 어떤 해석과 문학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문화 전반에 있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개념이 되는 것이 멜랑콜리입니다. 사랑 대상의 상실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비하하는 자기 비난의 형태로. 자, 이게 자기 비난까지 가게 됩니다. 애정병존, 그 다음에 가학정이라고 정리했는데, 이 가학은 대상에 대한 정오를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처벌, 자기 비난, 이런 상태로 심리 상태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멜랑콜리에서는 대상에게 리비도를 분리하고자 하는 미움과, 자, 증오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 동일시와 다른 작용이죠. 비난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비난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에 대항하여 리비도의 현 위치를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리비도를 철회하지 않은 것이죠. 대상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은 이미 상실되었는데 대상이 죽었거나 혹은 대상이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는데, 관계가 끝났는데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뭡니까? 여기 정오하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뭐와 뭐가? 사랑과 정오가요. 그래서 이것이 애정병존인데,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두고 사랑과 정오가 서로 싸우는 수많은 투쟁이 일어난다. 어디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 공간에서, 심리 상태 속에서 이것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이 심리적 메커니즘 속에서는 엄청난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뭐와 뭐 사이에? 사랑과 정오 사이에. 그리고 그 대상은, 그 사랑과 정오의 대상은 상대방이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이 메커니즘이 복잡해요. 이처럼 애정병존에 따른 갈등은 멜랑콜리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자, 애정병존은 엄청난 갈등을 동반합니다. 뭐 말이 쉬워서 그냥 애정병존이지 사실은 심리 속에서는 엄청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대상에 대한 사랑이 나르시즘적인 동일시 속에서 숨어버리면 그 동일시에 의한 대체 대상의 정오가 작용하게 되고, 자, 결과적으로 가학정을 낳게 된다.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 폭력을. 그런데 이 애정병존 상태에서 가학정이 생기는데 대상에게 처벌을 하기가 어렵죠. 이미 대상은 현실에서는 상실됐으니까 자기 자신을 에게 가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비난, 자기 처벌의 그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학을 하거나,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 그걸 자학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자살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간혹 듣는 그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런 그 심리 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복잡한 메커니즘이 전개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그죠? 변화가 없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가학증이 보여주는 자기 학대의 이면에 사랑 대상에 대한 복수. 이게 복수의 형태입니다. 즉,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정오가, 물론 이 정오는 사랑이 공존하고 있어서 애정 병존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이 정오가 있는데, 대상에 대한 정오가 뭐예요? 그 가학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복수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수가 대상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 이것이 멜랑콜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사랑 대상에 대한 정오, 그 정오의 연장선에서 복수, 이것이 극할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다. 그래서 이 가학정은 자기 처벌과 자기 공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인용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랑콜리에서 분명 환자 자신이 즐기는 듯 보이는 자기 고문은, 즐기는 듯 보인다는 말이 참 이게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기 고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막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학정, 자기 학대. 자기 고문을 한다. 자기를 처벌하고 자기를 비난한다. 이 모든 것이 즐기는 듯하다 이런 거죠. 이것도 상당히 묘한 것인데 이게 바로 죽음 충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 충동. 프로이트가 발견한 죽음 충동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려는 본능이자 충동입니다. 죽음 충동은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요. 프로이트가 여러 개념들을 찾아내는데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입니다.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요. 쾌락 원칙은 이 번역이, 쾌락이라는 번역이 우리말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쾌락 원칙 할 때 쾌락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성적 욕망을 막 이렇게 방종하게, 그죠?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쓰는 게 쾌락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성적인 욕망 같은 것을 막 발산하면서 행위 실천하는 경우를 이제 쾌락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쾌락 원칙을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쾌락 원칙은 편안한 상태, 긴장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쾌락 원칙입니다. 즉, 현실 원칙은 그 반대입니다. 현실 원칙은 뭔가 생존이나 또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갈등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요.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기말고사 시험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할 때와 시험을 치를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시험 준비 기간과 시험에 임했을 때의 그 시간은 굉장히 정신이 집중된 상태 속에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 상태가 뭐예요? 현실 원칙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내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났어요. 이제는 뭡니까? 긴장을 풀어야 되겠죠. 기분 전환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친구랑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술을 마시면서
음주 가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뭐예요? 긴장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해소하고 뭐예요? 평소의 상태, 평상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쾌락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나 욕구를 프로이트는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이원적 설명이죠. 이원적 설명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원칙이 서로 대비되고 뭡니까? 대립되는 어떤 원칙이라는 뜻으로 이원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쾌락 원칙이 있고 뭐가 있어요? 현실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원칙 중에서 뭐의 원칙이요? 본능 혹은 충동 혹은 리비도의 원칙입니다. 정신을 뭡니까? 운영하는 원칙이죠. 우리가 그걸 적절하게 그죠? 뭡니까? 집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을 풀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프로이트는 어느 게 더 기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게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현실 원칙보다 쾌락 원칙을 더 기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자기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프로이트의 학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금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쾌락 원칙이 더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건 또 프로이트가 의사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이 긴장을 해소하고 갈등을 그죠? 심리적 갈등과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어떤 치료에 그죠? 병리적 정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쾌락 원칙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역길로 세버렸는데 역길로 세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멜랑콜리만 일관되게 공부하는 것보다 프로이트의 다른 개념들도 이런 기회에 역길로 셌을 때 좀 참고로 공부하면 또 도움이 되니까요. 또 한 가지 프로이트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개념은요. 자, 지금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개념 하나를 지금 우리가 정리했죠. 이건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프로이트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초기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본능의 이 원칙을 자기 보호 본능과 성 본능이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이원적이라고 봤어요. 이원적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자기 보호 본능은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를 보호하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그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우선 자기를 그죠?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신체든 정신이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자기 보호 기제가 있죠. 그걸 방어심리라고 하는 방어심리. 자기 심리를 방어해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몸도 자기 보호 본능이 있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길 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자전거가 자기를 정면으로 오면 내가 피합니다. 나도 모르게 피하죠. 그죠? 그게 뭡니까?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과 뭐가 있다고요? 성본능. 성본능은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과 달리 이세를 만들어내는, 그죠? 이세를 생산하는 본능이니까 성적 본능. 두 개가 다르다고 봤어요. 이원적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 보호가 있고 이세를 만들어내는, 즉 본능이 있다. 성욕도 본능이니까요. 그죠? 이것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것은 내가 타고나는 본능이니까. 그런데 프로이트는 연구를 거듭하다가 후기 이론에 가면 이 두 개가 이원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대립되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와 성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재생산하는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라고 본 것입니다. 이원적이 않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초기 이론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게 돼요? 에로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로스. 에로스가 삼충동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삼충동이 됩니다. 삼충동. 그리고 이 삼충동과 또 이원적인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본능이 있는데 혹은 충동이 있는데 그 하나가 에로스라면 그 이원적인 즉 대립되는 본능이 또 있다. 물론 그것도 타고나는 것이죠. 본능이니까. 그게 죽음 충동이다. 그게 타나토스입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개념을 후기 이론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삼충동, 죽음 충동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죽음 충동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긴장과 갈등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보면요. 물질에서 유기체가 생기고 유기체 중에서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까지 진화해서 인간이라는 이 정신적 활동을 하는 이 생명체가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정신분석도 당대의 생물학적인 거, 특히 진화론적 이런 걸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것을 정신분석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도 포함하고 있고 당대 여러 자연과학들을 다 이제 흡수해서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만들게 되니까요. 자,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와 정반대, 즉 이원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집중 과정입니다. 뭐가 집중하는 거예요? 긴장과 갈등이 최고도로 집중되고 에너지가 집중된 상태에서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고 유기체 중에서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돼서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상위의 정신적 활동을 하는 동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단계가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본능은 가장 긴장도와 갈등이 높은 단계죠. 이 단계까지 오는데 어떤 본능이 작동했겠어요? 에로스가 작동했겠죠. 자기 보호 본능과 성 본능이 작동해서 이 에로스로 종합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죽음 충동은 이 역순으로 역진화하는 것입니다. 긴장도가 제로, 다시 유기체가 무기체로, 즉 공기, 흙, 물, 불, 원소로 물질로 돌아가서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집중인데, 에로스는 집중인데 모든 에너지의 집중이 에로스거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종이 생겼다고 하면 그 역진화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물질로 분산돼 버리는 거. 그럼 뭐가 없어질까요? 긴장과 갈등이 없어지겠죠. 그러한 욕구, 그러한 충동, 모든 것에 뭡니까? 물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죽음 충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죽음 충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있고 또 한쪽에는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두 개가 관련되는 걸까요? 참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냥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어떤 쟁점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정신분석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많은 연구자들이 프로이트를 연구한 거겠죠. 특히 어떤 개념이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키나 하면 죽음 충동이라는 타나토스라는 이 개념이 프로이트도 생전에 이걸 제대로 이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죽습니다. 이 죽음 충동.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즐기는 듯한. 뭘 즐기는 거예요? 고통을 즐기는 것 같은 거예요. 고통을 즐기는 것. 그게 바로 반복 강박이라는 정상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내가 복잡하게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의 여러 정상 중에서 정신분석학이
그 연구하는 여러 증상 중에서 인간에게는 반복 강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반복 강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했어요. 트라우마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정신적 외상을 경험했는데, 자, 이 원칙,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중에서 쾌락 원칙이 근본적이니까, 쾌락 원칙에 따지면은 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엄청난 긴장과 갈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고 정상으로 돌아가서, 그죠? 상처가, 트라우마가 없는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누구나 인간은 그런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고통보다 행복을, 그죠? 불쾌보다 쾌감을 추구하잖아요. 편안한 걸 추구하잖아요. 고통을 견디면서 참고, 이것은 현실 원칙이지만 그 고통을 참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쾌감을 위해서, 그죠? 즉 쾌락 원칙, 즉 편안한 걸 위해서 지금 긴장을 견디는 거잖아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은 나중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반복 강박은 그 고통을, 그 트라우마의 고통을 찾아서 즐기는 듯이 자꾸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욕구가 반복 강박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자꾸 재현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거기서 탈피해서 빨리 쾌락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불쾌감과 이 긴장과 그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자꾸 그걸 경험하려고 하고. 이상한 본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능은 뭐와 관련돼요? 죽음 충동과 관련됩니다. 복잡합니다, 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서 내가 지금 옆길로 샜는데, 멜랑콜리에서 환자 자신이 즐기는 듯 보이는 자기 구문, 자기 학대를 하는데 그걸 즐기는 듯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 충동과도 관련 있고, 뭐하고도 관련 있다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나중에 어떤 논문을 써나가면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논문을 씁니다. 쾌락 원칙을 넘어서. 이 말은 뭔가요? 쾌락 원칙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원리인데, 편안하고자 하는 거,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뭡니까?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쾌락 원칙인데, 그걸 넘어서, 즉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있는 원칙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본능이.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충동이고,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증상이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것이 반복 강박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뭡니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디즘, 마조이즘.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죽음 충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디즘, 마조이즘은 뭐예요? 성적 욕망 중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사디즘이고, 반대로 폭력을 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마조이즘이잖아요. 성적인 어떤 욕망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폭력성과 관련이 있는데, 반복 강박이라는 사례 경우뿐만 아니고 사디즘, 마조이즘도 어디에 속한다고요? 죽음 충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쾌락 원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쾌락 원칙과 다른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면 멜랑콜리에서도 나타나는 자기 처벌 혹은 가학정 혹은 자기 비난, 공격성 이런 것들도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리고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 충동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상당히 다른 개념들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신경증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게 이 강박신경증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반복 강박. 그죠? 얘기했죠? 트라우마를 자꾸 재현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쾌락 원칙인데 오히려 트라우마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디즘, 마조이즘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자기 고문도 바로 강박신경증과 유사한 것인데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한 가학증과 정오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상에 대해서 정오하고 가학을 하는 것을 자기 처벌로, 자기 학대로 이 속에는 죽음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즉 고통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겁니다. 오히려 즐기는 거. 그런데 실은 그 가학증과 정오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방식대로 이미 주체 자신의 자아에게로 환원된 가학증과 정오를 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정오를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겁니다. 이 두 질병, 즉, 자, 여기서 질병이라고 표현한 것을 봤어도 프로이트는 이걸 뭐예요? 병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비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입니다. 즉, 강박신경증과 멜랑콜리에서 환자들은 보통 자기 징벌, 자기 처벌이죠. 자기 징벌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원래의 대상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자기 징벌을 했어요. 자기 처벌을 한 것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정오와 복수심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처벌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멜랑콜리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왜 이런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상과의 동일시, 나르시시즘적 퇴행, 그죠? 그것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대상에게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질병을 매개로 사랑하는 사람을 고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프로이트의 이런 얘기들이 뭔 엉뚱한 얘기야 라고만 하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트가 분석한 멜랑콜리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랑콜리 주체가 보여주는 자기 학대와 정오는 사랑했지만 상실한 원래의 대상에 대한 가학증과 정오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주체는 자기 학대와 고문이라는 우회로. 자, 자기 학대와 고문을 하지만, 자기 처벌을 하지만, 자기 고문을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정오가 우회로를 따라서 자기한테 돌아온 것이죠. 대상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학적인 메커니즘은 멜랑콜리적 주체의 자살 성향이 가진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주체가 외부 세계에 대한 원초적 반응을 표현하면서 대상을 향해 발산했던 적개심이 자아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사실은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들의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추적해 보면 사실은 원망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 원망하는 대상에 대한 정오심을 자기 자신에게, 그죠? 그 대상에 대한 복수심을 자기 자신에게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간혹 보도되는 그런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심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프로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제 지금까지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에드와 멜랑콜리라는 이 논문을, 한 편의 논문에서 프로이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1917년에 나온 이 논문이 100년 이상 많은 인문학에 많은 여파를 던진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논의한 멜랑콜리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고찰을 이제 정리하면 정리 단계입니다. 사랑 대상의 상실, 이게 최초의 사건이죠.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르시즘적 퇴행과
대상과의 동일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애정병존과 과학적 자기학대로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자기학대는 복수를 그 속에 그죠?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이트의 해명에 대해 지적은 자,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이트의 관점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를 하겠죠. 많은 입장 표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적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상적인 애도와 병적인 멜랑콜리를 대립시키는 관점에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것과 통합니다. 자, 프로이트는 애도는 정상이고 멜랑콜리는 병적이라고 봤습니다. 즉 비정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멜랑콜리를 치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치료하면 어디로 가요? 애도로 가는 거겠죠.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을 치료해서 애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되니까 정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적은 멜랑콜리의 개념적이고 윤리적인 우선권, 멜랑콜리가 더 중요하다. 여기 윤리적인 우선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까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윤리적으로는 멜랑콜리가 더 그죠? 중요할 수 있다. 애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별하면 금방 어떻게 돼요? 빨리 리비도를 해소해가지고 그 리비도를 재충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찾겠죠. 그걸 너무 자주 하는 사람, 그걸 너무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람둥이가 되는 거죠. 그죠? 바람둥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는데, 그래서 이별했는데, 잊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한다. 그런 사람을 더 뭡니까? 존중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최문교, 이 한국의 동문학자인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애도와 멜랑콜리를 일종의 정상과 비정상의 상태로 분리하면서 멜랑콜리보다 애도를 삶의 긍정적인 추동력으로 해석한다. 그거 보고 나도 이제 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표명했습니다. 현실원칙에 순응하는 감정 상태로서 애도를 강조하는 것은 자, 여기 현실원칙 나왔죠? 내가 그냥 옆길로 새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뭐 프로이트의 뭡니까? 쾌락원칙, 현실원칙 그리고 자기보호본능, 성본능, 에로스, 타나토스를 설명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핵심 개념들을 이제 알아야 프로이트의 말가 한 말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얘기한 거지 그냥 옆길로 쓸데없이 센 건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현실 원칙에 순응하는 감정 상태로서 애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왜 애도가 현실 원칙과 관련될까요? 불쾌감을 피하고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현실 원칙에서는 애도가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잘 적응하고 또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뭡니까? 사회생활을 잘 해 나가려면은 애도에 그쳐야지 멜랑콜리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장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출근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멜랑콜리에 빠져가지고 뭡니까? 이 감흥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 원칙에 순응하는 감정 상태로서 애도를 강조하는 것은 비판될 여지가 있다. 프로이트는 그러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를 더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의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실 원칙도 쾌락 원칙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타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제시한 애도 및 멜랑콜리의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은 무의식의 심층적 구조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프로이트로 인해서 이 멜랑콜리라는 증상이 구조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구조적이라는 말을 쓰죠. 왜 구조란 말을 자꾸 쓸까요?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공부했죠. 왜 프로이트의 이러한 정신분석적 고찰이 왜 구조주의적이냐? 구조주의의 기본 원리는 표면적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인 현상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원인, 동인으로서, 원동력으로서 그 심층적인 구조를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 구조주의 지식체계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구조주의를 이번 학기에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죠. 파롤의 현상입니다. 언어 현상 속에 구조가 있다. 그게 랑거죠. 즉 문법이 있으니까 현실의 언어 행위들이 실천이 되는 거겠죠. 이 파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랑거를 찾아내야 되죠. 구조적 심층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구조를 찾아내는 거, 이게 구조주의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 소시르가 이걸 했고 파롤 속에 숨어있는 랑거를 찾아내려고 연구를 했고 구조주의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는 겉으로 드러난 인류의 문화 현상 속에서 숨어있는 구조를 찾아냈다.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유럽 문명인들 사이에, 그죠? 엄청난 문명과 자연의 격차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구조적인 상동성을 갖고 있다. 문화에 있어서 친족 구조든 뭐 여러 가지 구조에 있어서 특히 친족 구조. 자, 프로이트가 한 것은 뭘까요? 의식이라고 하는 현상, 그죠? 표면적 현상 속에 구조적으로 무의식이 구조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어서 이 현상을 만들어냈다. 의식을 만들어냈다. 이 무의식을 분석해내는 거 이게 정신분석이잖아요. 그럼 정신분석은 바로 구조주의적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멜랑콜리도요. 겉으로 드러나면 그냥 아까 표면적인 현상은 뭐 자기 칩거, 자기한테 뭡니까? 자기 10년으로 고독한 상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고 혼자만의 세계. 뭐 겉으로 보면 우울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구조를 모르면은 구조를 알아야 이 멜랑콜리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처방을 내려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프로이트가 봤기 때문에 이 구조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현상의 구조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구조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심층의 뭡니까? 원리를 찾아내는 거, 규칙을 찾아내는 거,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 멜랑콜리 분석이 왜 중요한지, 왜 의의가 있는지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 구조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구조주의적 연구를 했다. 뭐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구조. 특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멜랑콜리는 감흥의 구조죠. 감흥. 그죠? 아펙트라고 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어떤 우리가 정서 상태를, 그죠? 희노애락 같은 정서 상태나 지금 사랑과 정오와 같은 감응 상태, 감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정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 감흥 상태까지도 감정이나 감흥도 구조적 정신분석의 대상이 되고 구조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그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규명해내는 거, 밝혀내는 거 이게 정신분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주의적 연구가 상당히 우리 20세기에
20세기 이후에 인간의 지식 체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구조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한계를 또 비판하는 움직임이 철학적 혹은 학문적 움직임이 일어나서 생겨난 것이 후기 구조주의입니다. 후기 구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강생들은 후기 구조주의도 공부해야 되지만 구조주의도 공부해야 되겠죠. 후기 구조주의가 유행하니까 이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죠. 구조주의를 알아야 후기 구조주의도, 그걸 비판하고 나온 후기 구조주의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분석이 남긴 중요한 쟁점은 멜랑콜리와 동일시의 연관성. 자, 동일시가 중요하게 작동하죠. 나르시시즘적 동일시.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와 히스테리 동일시. 자,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와 히스테리적 동일시의 차이가 뭐냐? 자, 히스테리도 동일시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거든요. 아까 신경증의, 그죠? 신경증이라는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히스테리와 강박증이라고 그랬잖아요. 히스테리는 동일시라고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시와 리비도 발달 단계 중 구순기, 식인기. 자, 구순기와 식인기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데 왜 식인기라고 그랬을까요? 앞에서 이 구순기를 설명하면서 먹고 먹히는 것을 통해서 이 욕망이, 그죠? 실현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먹고 먹힌다는 게 구체적인 사례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아이를 내가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그죠? 먹고 먹히는 관계고, 그 먹고 먹히는 현실의 관계가 심리적인 차원의 단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 즉 심리적 먹고 먹힘의 관계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그것만을 우리가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현실에서 현실적 그 행위로서 작용하는 차원이 있고, 그것과 연동되어서 심리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어떤 범주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이 두 개를 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또 심리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정신분석학은 이 두 개가 연동되는 그 과정, 연동되는 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자꾸 심리적인 것만을 자꾸 생각하거나 현실적인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식인기는 그런 의미에서 구순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심지어는 사람을 먹는 것으로 리비도가 표출되거나, 즉 이때 사람 먹는다는 것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먹는 것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정병존의 메커니즘, 자기학대를 통한 대상에 대한 복수라는 과학적인 이중적 구조, 우울증과 조증. 조증이 뭘까요? 우울증의 반대래. 너무 뭡니까? 작은 것에도 기뻐서 막 날뛰는 거, 흥분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조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결합되면 조우울증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해서 좋아하다가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거나, 이게 조우울증. 이게 조증과 우울증과 조증의 연관성.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 논문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그 파생 상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생 연구 과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멜랑콜리라는 것에 집중해서 지금 프로이트의 에드와 멜랑콜리라는 논문을 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프로이트의 에드와 멜랑콜리를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락강과 지제의 멜랑콜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